14번 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은 안 배운 게 없는데 근데 전 항상 그랬었는데 보면 이게 틀린 지문을 많이 보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어차피 옳은 문장들은 책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들은 복습을 하실 때 만약에 개발 계획을 틀렸다라고 하면은 개발 계획에 틀린 지문만 딱 확인하는 게 아니라 책에 가셔가지고 개발 계획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 지정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그냥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옳은 지문들은 어차피 복습을 하면서 또 보게 되니까.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이렇게도 바꾸구나, 이렇게 바꾸고 제가 최대한 이제 바꿀 수 있는 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틀린 것을 고르시고 내면은 문제 내기가 편하죠.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려면은 저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거 바꾸고 앉아있었는데 편한 걸 포기하고 여러분한테 도움 되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든 거니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틀리기도 내는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지정권 1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은 원칙. 누가 지정하죠? 시, 도, 대도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만약에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칠 때에는 협의해야죠. 협의. 둘 이상이니까 협의.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둘 이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안이랑 다섯 번째 요청이라고 해서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국장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에게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국장한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은 면적이 필요가 없죠. 이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고 국가가 할 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자체가 할 때에는 시도, 대도시는 자기가 직접 지정해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하는 사람은 요청.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2번 정답.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면적이 필요가 없죠. 그냥 국장한테 요청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지 지방공사가 아니죠. 여기서 공공기관이라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공사, 철도공사 같은 공사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랑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두 가지만 정부 출연기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는 크게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이렇게 구분되는데,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 부분의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중에 저기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칠 때 협의해야죠.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될 때 국장. 원칙은 협의하고. 그 다음에 5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이 사람이 바로 공공기관의 장. 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제안하는 사람이죠. 제안하는 사람. 그 다음에 15번의 조합. 요 정비법 조합이랑 나중에 비교하면서 정리할 거니까 일단 여기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옳은가? 조합은 개발법에서는 몇 명이 모이죠? 7명 이상의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죠. 그래서 개발법 조합도 인가받고 정비법 조합도 인가받고 주택법 조합도 인가받고 조합은 싹 다 인가. 근데 딱 하나 신고하는 게 있었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 그거 딱 하나만 신고하고 나머지 조합들은 싹 다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2번 정답.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죠. 그 다음에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죠. 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갑이 동의했다가 을에게 양도했으니까 이 을도 동의한 것으로 보죠. 다만 이 을은, 양수인 을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그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을도, 양수인도.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고 2년. 선고받고 2년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신고. 그래서 개발법 조합에서 경미한 사항이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이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하나 더는 공고 방법의 변경. 이렇게. 그래서 공고 방법의 변경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경미한 사항은 요 두 가지. 이렇게. 그다음에 시행 방식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시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이거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그 다음에 수용 방식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말이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 이렇게 해서 1번에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현저히 높으면은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곤란한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으면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환지 방식으로. 그 다음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구획 변경 이런 것들도 환지 방식.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효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부족한 곳에서 효용도 증진시키고 부족한 공공시설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환지 방식.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는 조합의 시행자인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해서 혼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 노트에 보면은 23페이지 노트 23페이지 보시면은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그래서 공공은 수용해서 환지로 바꿀 수 있고 혼용해서 환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수용해서 혼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합이 못 바꾸는 이유는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조합은. 그리고 바뀌고 나서 뭐가 되는 경우는 없죠.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조합은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5번도 같이 보면은 5번 지문 지정권자는 주공이 시행자일 때 공공이죠.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혼용해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시행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기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번이 정답. 그래서 분할 시행할 때에는 각 사업 시행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발설 설치 비용 등을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행 방식,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나오면은 수용 방식, 나머지는 그냥 환지 방식.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 공급인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을 변경할 때 수용 방식으로 변경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7번 수용 방식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으로 하는 사람은 공공만 수용 방식으로 합니까? 민간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모든 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민간만 동의를 받는 거지 공공은 따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용할 때에는 원칙 무슨 법을 준용하면 되죠? 공치법을 준용하는 게 원칙인데 특례가 있죠.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 그래서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개발법에서 사업 인정 고시는 언제?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개발법이 좀 특이했었죠. 세부 목록을 고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 여기서는 표현을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업 시행 기간 내. 그 다음에 수용 보상금이라는 건 수용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 나오는 게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아마 다른 회차에 문제로 나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 다음에 수용에서 주로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형지는 아마 따로 다음 회차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로 하고 조성 토지 같은 거 공급할 때 원칙은 감정가 가격은 감정가로 하는데 공적인 목적인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고 조성 토지 공급할 때 방법은 원칙 경쟁 입찰. 근데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고 추첨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린 추첨하는 거 외웠죠. 규공, 단공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선수금 이런 게 있는데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옳은 것인데 기억에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소지의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사업 인정 고시는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공공이니까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거지 공공은 동의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디귿 토지 상환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할 때에는 추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추첨은 규공, 단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이고 추첨은 그런 것들이고 수의계약에서 대부분은 이제 공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들인데 토지 상환채권 방금 이거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보상금에 가름해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토지로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경쟁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누설됐을 때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은 공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우는 건 추첨하는 것. 추첨하는 거 보고 기억해놓고 추첨 아닌 것들은 싹 다 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칙은 경쟁입찰이니까 대부분은 추첨에 우리 외운 거 아니면은 수의계약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 자, 선수금인데 선수금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지정권자,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공 민간일 때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은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소유권 얼마를 확보하면 되죠? 10%. 노트에 나와 있을 텐데 24페이지? 절 보지 마시고 수용하면은 그 수용 파트에 가시면은 대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노트 안에서 웬만하면 출제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수금은 일단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에 면적 1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그 다음에 민간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그러니까 한참 뒤죠. 실시계획 인가 후에 소유권은 100%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진척률이 10%. 그래서 보면은 리을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이 말이 이제 민간 시행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통 공공은 뭐 주공이라든지 지방공사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뭐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토지소유자인 시행자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건 민간시행자구나 라는 것들이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 진척률은 10%. 이렇게. 그래서 리을도 맞죠. 기역, 리을이 옳은 지문이죠. 기역, 리을. 그 다음에 18번. 환지 방식인데, 자, 보면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죠.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이 환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한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뭘 하죠? 환지 처분. 환지 처분. 오늘 아마 요 앞쪽에만 나와 있을 텐데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있죠. 기준은 위지면 토수리 환경, 위지면 토수리 환경,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환지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게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입체 한지 이렇게 있었죠. 설계 첫 번째는 환지 설계죠. 환지 설계. 그 다음에 새거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헝거는 필지별 뿐만 아니라 권리별. 즉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에는 소유권 말고 소유권의 권리도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채비지 보류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요게 이제 비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요게 환지 계획의 내용. 그다음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이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환지 계획은 따로 고시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사업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 거지, 요거는 따로 고시는 하지 않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법에서 나머지 싹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요거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그래서 인가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준공의사를 받고 환지 처분 공고를 하면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이 발생하겠죠. 아마 오늘은 요 앞쪽에 문제가 나와 있을 거니까 요거. 그래서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아마 다음 회차나 그 다음 회차쯤에 어디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보면은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계획들 수업 잘 안 하는데 요 계획 네 가지, 관리 계획의 내용,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의 내용,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고 한 회차에 다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지 계획으로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요거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령.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랑 환지 계획 작성 기준, 요 딱 두 가지는 국토교통부령. 나머지 기준은 국장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틀리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12페이지 정도에 표시를 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11페이지. 거의 기반시설 종류가 나오고 도시군 계획시설 해서 설치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 옆에다가 환지계획 작성 기준 이런 걸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 정하는 게 딱 두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랑 환지 계획 작성, 보류지 설정 기준, 이 두 가지는 국토교통부령. 나머지는 국장.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을 때 누구한테 인가받죠? 환지 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개발법에서 싹 다 지정권자인데 요거
환지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 하나 더 그 지정권자가 안 하는 거라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죠. 그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입니다. 개발법에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 진짜. 이거 뭐 다른 거는 뭐 벗어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문제 나왔을 때 권한자는 싹 다 지정권자 하면 되는데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특광시군,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나머지는 지정권자. 그 다음에 3번에 환지계획에는 환지예정지 명세가 포함된다. 여기 없죠? 환지예정지 명세는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환지예정지는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입체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대상 필지 및 건축물 명세, 환지 신청 기간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이라고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죠? 자, 입체환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신청해야 줍니까?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체환지는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시행자가 먼저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입체환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 기간은 공고한 날이 아니고 통지한 날이다라고 제가 몇 번 말을 했는데 이게 한번 정비법에서 또 나오죠. 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나서 먼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죠. 그 분양 신청 기간도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이렇게. 그래서 입체한지 신청하는 기간이랑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똑같다라고 했죠. 요거는 아마 노트에 보면은 34페이지 노트에 여기 분양 및 관리 처분 계획 나오죠. 34페이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있고 나서 120일 안에 소유자들에게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어디 돼 있죠? 통지.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안에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이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입체한지를 신청하는 기간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 요것도 환지계획 수립이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그래서 입체한지 신청하는 기간이랑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공고한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나는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죠. 다만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5번이 정답. 내가 원래 환지 받는 사람인데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하면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환지를 지정 안 하는데 임차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임차권자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19번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요거까지는 재개발 사업이죠. 근데 뒤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개선 사업. 그러니까 앞쪽은 재개발이고 뒤쪽은 개선 사업이고 섞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개선 사업은 첫 번째는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곧 여기 있는 거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요게 개선 사업. 재개발은 단독이나 거기 1번에 앞쪽에 있는 거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은 5번, 그 19번에 5번 지문에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 그 5번 정답.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면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놀이터는 정비 기반시설이다. 놀이터 빠져야죠. 앞쪽에는 기반시설인데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그 기반시설들. 이렇게. 근데 공동이용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 다음에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대지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정비법에서 대지는 그냥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싹 다 대지라고 합니다. 정비법에서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대지입니다. 정비법에서만큼은 이렇게 지목을 따지지 않고 지목을 불문하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요거는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40년이 나왔던 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그게 40년.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저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요거는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렇게 그래서 40년이 나와야 되는 건 준공일을 기준으로 40년까지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거기서 40년. 이렇게.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은 그렇지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인데 그 숫자 두 가지 좀 비교하시고.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 재건축의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노트는 아마 32나 3 정도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이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안전진단을 해보고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건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첫 번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요거는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시장, 군수 등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이건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요청할 때 동의 요건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라서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등에게 요청을 하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다음에 입안권자는 요청을 받으면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먼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안에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현지 조사를 나가보니까 이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네, 먼저 실시 여부를 결정하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간을 지정을 하죠. 기간을 지정하고 나서 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비용은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 해서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두 군데다가 보내주죠. 요청한 사람 이랑 입안권자에게 보내고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지역 여건 내지는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똑같은 말이 재건축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 도지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죠. 적정성 검토는 누구만 한다고 했죠? 공적기관. 그래서 여기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공적기관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정비계획 위반의 취소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은 위반권자는 별다른 소용 없는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건축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됐을 때, 그 다음에 안전등급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해서 보면은 1번에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동의요건이 10분의 1, 안전진단 요청할 때 동의요건은 10분의 1,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도 없이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3번 정답. 여기 기관을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관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위반권자는 요청을 받았죠. 그럼 먼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기간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고, 자기가 직접 30일에는 안전진단을 바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을 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요청에 의해서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1번 시행 방법인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일단 정비사업은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해서 개선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총 4가지. 아마 29페이지에 표에 사업 3가지 비교해 놓은 거에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개선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계에 따라 뭘 공급하죠? 주택. 그리고 개선사업은 이 4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개발은 환지랑 관리 처분계에 따라서 뭘 공급하죠? 건축물. 재개발은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뭐까지?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특례는 그 표 밑에 조그맣게 정리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은 용도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 이내까지. 이게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그래서 보면은 옳은 것.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셀프로 하는 건 개선사업, 재개발이 아니고 개선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은,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은 개선사업이었죠.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수용한 후 공급하는 방식. 이게 이제 개선사업. 그 다음에 환지는, 재건축 사업은 환지로 할 수가 없죠. 환지는 개선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 있어요. 개선사업이랑 재개발. 환지는 재건축은 환지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은 재개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물 주는 건 재개발.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해서 시행하는 개선사업. 개선사업은 그 4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5번 정답. 이렇게. 그래서 개선사업에는 사업 시행 방식이 4가지.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이 4가지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재개발은 환지랑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사업 시행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고. 좋아. 자, 아까 개발 정비
개발법에서 조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도 조합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아마 개발법이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출제를 했을 겁니다. 개발법 조합이든 정비법 조합이든 둘 다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만드는 게 조합. 그래서 아까 개발법에서는 몇 명이 모였죠? 7명. 정비법에서는 5명.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이 모여서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개발법에서는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여기서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있는 동의요건은 과반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의 뭘 받아야 되죠? 승인. 조합은 몇 페이지 나오죠? 33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과반동의 받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 그 밖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들을 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뭐 창립총회의 개최, 그러니까 창립총회는 언제 개최한다고 했죠?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동의 후 인가 전. 그러니까 인가받기 전에 하니까 추진위원회가, 그 다음에 정관 초안의 작성도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죠. 정관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정관 초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운영 규정의 작성도 추진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받는 거 누가 해야 되죠? 추진위원회가. 동의받고 나서 인가 신청하니까, 즉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싹 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 업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접수죠. 자, 동의인데 재개발이랑 재건축으로 구분하고, 재건축은 단지 안이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구분해서,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4, 3, 2, 1. 앞에 4, 3이 뭐죠?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의 2분의 1. 아까 개발법에서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근데 여기는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는 각동 과반수랑 4분의 3, 4분의 3. 근데 단지가 아닌 지역은 4분의 3, 3분의 2. 재개 432, 1, 안가 4343, 왜 4332? 이렇게. 이게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 자, 이제 동의받은 거 같고 어디 가야 되죠? 인가 받아야 돼. 조합 설립 인가. 개발법에서 정비법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거 누가 해주죠? 시장, 군수 등. 개발법은 지정권자,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누가 하죠? 지정권자.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인가 받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등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등기를 했을 때 총회, 의사결정기구에는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하고, 정비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근데 단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 누구만? 동의한 자만. 그래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건 재건축 사업. 동의한 자만. 그 다음에 대의원회를 두는데, 정비법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얼마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 개발법에서는 얼마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런 것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나서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이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어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장은 총회나 이사회,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이. 그럴 때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봐주지만 나머지 이사나 감사와 같은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격사유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맨날 결격사유 나오면 나오는 네 가지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발법에서 결격사유고 정비법에 보면 하나 더 추가되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또 임원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두는데 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뭐 해야 되죠?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임원들도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얼마 동안?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 3년 동안,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얼마 이상?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요게 임원의 자격요건. 그리고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요건을 상실했을 때 얘는 언제? 당연퇴임하죠. 당연퇴임. 근데 개발법에서는 다음. 개발법은 다음날, 정비법은 당연퇴임. 이런 것들. 그래서 요까지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문제 보면은 옳은 것. 그래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그렇죠? 근데 동의한 사람만 되는 건 재건축.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4321.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은 언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건축 사업은 언제부터? 거기 노트에 33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라고 되어 있죠? 거기.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금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양수가 금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결격사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23번.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누가 해주죠? 시장, 군수 등. 개발법은 지정권자,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폐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게 아니하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또한 같다.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변경으로 내기보다는 중지나 폐지 이런 것들로 많이 냅니다. 변경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도 모를 것 같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변경으로 내면은 다 이제 변경할 때는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변경보다도 중지, 폐지 이런 것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된다. 이거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2번이 맞죠. 이건 기출 문제도 봤죠. 이건.
정비구역이라는 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시장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서류사본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이 14일.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이 나왔었는데 그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이 14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시장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사업비 예치하는 거 20%라고 했었죠. 20%. 그래서 이 지문에는 몇 가지 표시 좀 해보죠. 시장우수 등은 거기 첫 번째 줄에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재건축 아니고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그리고 가로 안에 보면은 지정개발자 중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사업비를 예치하는데 그 지정개발자 중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일 때 사업비를 거기 아까 30%인데 그 고쳐서 20% 거기다 밑줄. 요 세 가지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중에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20%만큼을 예치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한다고 다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이러한 존치 또는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아까 환지 계획의 내용 나왔었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에는 뭐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입체 환지가 있는데 요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에도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요건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설계인데 무슨 설계죠? 분양 설계. 관리 처분 계획은 바로 조합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분양 설계. 그 다음에 여기다 좀 추가하면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분양 신청 기간. 이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 분양 설계가 동호수 추첨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그 다음에 이제 새거 나와야겠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이렇게. 그 다음에 종전거 해서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 명세 및 언제를 기준으로?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가격 평가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사업, 시행, 계획. 이건 써져 있을 텐데 거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렇게. 그 다음에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에는 소유권 말고 뭐까지 표시하죠? 권리. 지금 보고 계시죠? 거기? 저랑 다른 책 보는 거 아니죠? 거기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에 보면은 거기 5번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랑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그 다음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남아야겠죠. 해서 보류지. 요 보류지에 해당하는 거에는 뭐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이 보류지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비사업비와 이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랑 분담 시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8번째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이러한 것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이렇게 해서 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건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 그러니까 분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받아가지고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얼마고 내가 받게 되는 분양가가 얼마고 그 사이에 차익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공사하는데 돈 얼마나 드니까 내가 돈 얼마 내야 되고 이런 것들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한테는 손실보상 얼마나 해주고 근데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계획에 들어갑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방법적인 내용들은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이고 분양 관련된 권리와 관련된 거 정비사업이라는 건 종전에 있던 권리를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는 거라 했죠. 종전 권리와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분양 관리처분계획. 근데 사업을 어떻게 할지 방법적인 부분들은 그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답이 3번. 요거는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그다음에 25번 용어는 간단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은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을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공구별 세대수는 300.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내지는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으로부터 얼마? 증축할 때는 얼마? 15년.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30%까지. 근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까지. 52페이지 한번 볼까요? 노트? 보고 보죠. (52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리모델링이 나오죠. 리모델링은 크게는 대수선이랑 증축으로 구분하는데 대수선은 거긴 써놓진 않았지만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증축은 얼마? 15년. 그 다음에 증축 가능 면적은 30% 이내에서 근데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 그리고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때는 15% 세대수는 15% 그 다음에 수직으로 증축할 때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그 다음에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게 증축할 때의 요건.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보면은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여기서 하나 끊어야죠. 여기서 한 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으로부터 이 10년이 수식하는 건 뒤에 있는 증축을 수식하는 거고 앞에 있는 대수선을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어 문제죠. 그래서 증축이니까 15년이 경과한 주택을 면적은 30% 이내에서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게 아니라 별개. 그래서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경우가 있었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요거는 앞에 있겠지. 여기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러한 것들로 분리된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 그 다음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그래서 정답이 일단 3번. 그 다음에 도생은 조금 쉬었다고 보도록 하죠.